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내립니다. 재판부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10시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각 하나 기각을 결정하면 지금 그대로 재판관 8인이 탄핵 선고를 진행해 일정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용이 결정되고 윤 대통령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앞선 변론 기일에 없었던 마 후보자를 뺀 8인 체제로 선고하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마 후보자까지 9인 체제로 선고하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우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마 후보자가 변론에 참여하도록 해야 해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현 정부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해야 하는 것도 선고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습니다. 2심과 3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법원이 서두르면 최종심 선고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합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이 대표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 자서전 중 거짓말 역시 국민과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나는 그런 정치인을 사기꾼이라 부른다는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래된 기억은 안개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며 100만 도시 시장이 하는 일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가 공무원들을 불러서 괴롭힌다고 하니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다만 협박은 과한 표현이고 압박이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표결 처리할 전망입니다. 여야 간 합의했던 에너지 3법 등 90여 개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인데 어제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한 뒤
이들 법안을 포함해 본회의 상정 법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요 법안 중에 민당에서 발의하는 명태균 특검법 내일 처리할 예정이고 또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도 좀 있었고요.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권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며 제2요구권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계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 또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앞서 여야는 국가기관 전력망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과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 등을 단독 표결 처리 시도하면 한바탕 갈등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여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발족해 공론화에 나설 계획인데 다만 당내에서 통합 메시지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대통령의 과업으로서 최후 변론에 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도 이 본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선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이 이끄는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고 자체 개헌안부터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의 전제인 대통령 복귀의 당위성도 동시에 알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1987년 개헌엔 넉 달이 걸렸다며 여야 합의만 있다면 빠른 기간 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개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울역에서 개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합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대통령 변론에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가 없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헌재 결과에 따른 승복이라든지 분열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 통합이 없었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비주류인 김상욱 의원은 당내 의원 중에선 이례적으로 만장일치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이 됐는데 어제 법정 출석한 이 대표 모습과 여당 입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는 부분도 무죄가 나왔지만은 재반 증거를 종합하면은 그 부분도 유죄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구형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다면 일단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람을 아냐 모르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뭐 압박을 느꼈냐 안 느꼈냐 이러한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음 대선에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 대장동이라는 큰 어떤 권력형 비위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익을 받고 거기에 누가 관련돼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어 나온 이런 부협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다음 선거에 나가냐 못 나가게 하는 이런 위기에
빠뜨린 것 자체가 좀 부당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근데 그런 이 대표의 거짓말이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 이런 입장이고 결국 1심 재판부가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또 검찰에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심 유죄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백현동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영상이 정확하게 남아있고 국회 속기록이 남아있고 특히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낼 때 혁신도시법 43조 6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구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 의무가 발생하는 조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었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공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하는 발언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일반 유권자가 듣기에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기보다는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1심 무죄 부분 이 부분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벌금 1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측과 해석들이 나오는데 강성필 대변인 보시기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1심에서는 재판장께서 판단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내용을 저희가 소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든다면 2014년 3월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를 해서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2013년 3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규제개혁과 혁신 어떤 과제에 대해서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인적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문건이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게 성남시와 관련된 문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소명을 하면 저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2심 선고 결과와 함께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3월 26일로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270조에 의하면은 3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판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5월에 열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선거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국민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 상고심으로 올라가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접수받고 하는 과정에서 약 40일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대법원이 선거 전에 결과를 내놓아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심급마다 6개월 또는 3개월 안에 끝내라라는 것만이 규정의 내용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1년 내에 모두 마무리돼야 된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270조의 규정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못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조기 대선 이후에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도 다 중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러한 내용에 두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계에서도 저는 논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쟁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누군가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해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란 직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그게 통과가 되어서 탄핵 헌법재판소에 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고 계신 이런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위에는 이제 특권을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뭐 내란과 외환죄가 아닌 경우에는 불소치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통령의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직을 수행하라는 근본적인 취지인데 이게 법정 미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거기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는 애초에 법에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저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을 국민들께서 바라보셨고 또 온 국민이 변호사 수준이 될 만큼 어떤 혐의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선에 나온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했다면 저는 재판부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도 그 부분 국민에 대한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헌법 84조라는 게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이외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결국 이 소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법조계 해석도 나뉘는 것 같아요. 결국 소추가 검찰의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기소를 포함해서 재판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의미인지 이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재판도 모두 중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엔 소추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작년에 이 헌법 84조 문제가 처음 대두됐을 때요. 제가 7분의 헌법학자의 교과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헌법 84조의 소추에 대해서 2분의 헌법학자는 기소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3분의 헌법학자는 재판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2분의 헌법학자는 구체적인 뜻풀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7분 중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취임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경우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 이것을 명시적으로 서술한 헌법학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황은 누구도 상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은 대법원이 판단을 통해서 정의해 줄 수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 사실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가기 전에 이런 문제는 이런 국가적인 논란이 불거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자진 사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셨던데 자진 사퇴보다 더 확실하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불출마겠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정리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물론 지금 헌법학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친명계에서는요.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이 최종심이 아니고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지지율에 충분히 반영이 된 만큼 이 대선 주자로서 위상에는 변동이 없을 거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다른 대선 주자들께서는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고 앵커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저는 후보를 교체하는 상황이 과연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 모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민심에 따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우리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 그때 가서 고민하고 그때 가서 민심을 경청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짚어볼게요.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가 출간이 됐습니다.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유죄를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니까 이 대표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소 거친 반응을 내놓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은 대단히 품격이 없고 여유가 없고 상대 당 정치인에 대한 매우 원색적인 비난에 가깝죠. 해서는 안 될 표현인데 여기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대응이 상당히 성숙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위트 있게 이재명 대표의 말을 받아친 셈인데 1984년에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있었던 명장면을 생각나게 하죠.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하고 상대 후보가 먼데일이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고령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먼데이 TV 토론에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나는 이번 선거에서 당신의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당신이 너무 젊고 경험이 없고 대통령이 되기에는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먼데일이 레이건의 나이를 공격하려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되받아침을 당합니다. 예. 그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이런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말을 아주 효율적으로 받아치는 그런 위트 있는 역공이었기 때문에 바람직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 전 대표가 책이 일단 출간이 됐고요. 지금 책의 내용과 또 뭐 이력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뭐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책 상당 부분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할애를 했어요.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저도 인정할 만큼 말재주는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저격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의 일회성으로 말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지도자로 선택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들에게 지도자로서 선택을 받으려면 일단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 비전이 공감을 받아야 되고 그 비전이 시대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큰 아젠다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오랫동안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분간은 검사 출신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표를 줄까 하는 회의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과거 총선 때 2조 심판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총선에 참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작정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으로 어떤 대선 경선을 통과하려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어떤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뭐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 때문인지 한 전 대표가 책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내용도 좀 담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성찰적인 내용들이 여러 곳에 들어간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지나고 보니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성찰적인 메시지를 담았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도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저런 결정들을 할 때 상당히 괴로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동안의 한동훈 전 대표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 있어서 저도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전 대표가 다음 주에 북 콘서트를 열고 공식 활동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 전 대표가 이제 등판을 딱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거 영향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얼마나 주목받느냐에 대해서 예. 저는 많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것을 아주 전략적으로 이 출판의 시기를 지금으로 맞춘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결론이 곧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의 책을 보면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내용이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따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현역 의원들과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지지하고 있는 어떤 보수 지지층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못하면 이게 배신자론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 잘 이 난관을 헤쳐나간다면 제대로 된 어떤 국민의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셔서 그 책 내용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으니 탄핵을 좀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도 책에 담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네. 약 10여일 동안 그 전국의 한 복판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려고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체계 출간 시점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전으로 맞췄겠죠. 그러면 뭐 국회 소추위원단이 그것을 헌재 자료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건데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는 이제 추론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놓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개헌까지 하게 됐다는 얘기를 누차례 하셨고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도 본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인이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당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한 임기 단축 개헌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개헌 특위를 발족시킨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있고 나서 즉각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지금 개헌은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윤 대통령의 언급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비상계엄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29번이나 되는 반복적인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통해서 이 87체제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만 하면 바로 국무위원이든 행정각부의 장이든 직무가 정지되고 그러면서 장기간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국회의 의회 권력이 아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의 사법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7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저히 예정하거나 전제할 수 없었던 바거든요. 그러면은 개헌은 윤 대통령의 언급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이 개헌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은 완수가 돼야 되고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 개헌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저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저는 한편으로 부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지나간 버스에 대고 손을 흔드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사과 정도는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사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이제는 승복하고 이제 국민 모두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언급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혹은 피청구인의 가장 큰 리스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타난 인물, 헌법을 준수하거나 소화하기는커녕 파괴한 인물. 이젠 정말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숙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헌재가 어떤 판단 내릴 것으로 예측하세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헌재를 상당히 좀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최대 다수의 국민이 존중하고 또 수긍하고 승복하도록 하는 그런 성숙한 기회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조금 전에 영상에 등장했던 그 두 분의 양쪽 대리인 변호사의 발언 둘 다 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첨언하고 가겠습니다. 변호사 개인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고려될 수 없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그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의 무속 논란 이것을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은 탄핵 사유로서 전혀 고려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대리인의 발언 모두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 첨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요. 오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선고 결과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수가 될 것 같지만 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임명을 하게 된다고 해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임명을 할지도 사실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우여곡절 끝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지금 탄핵 심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평에 들어가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다시 이 헌법재판에 합류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미지수입니다. 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선고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중도 취임을 하게 된다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세요?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은혁 후보자가 이 재판의 선고에 관여하려면 반드시 변론 재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재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마은혁 재판관이 설령 취임을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기존의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평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그 관여 없이 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여를 시킨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론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핵 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인위적으로 투입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논란과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국민적, 사회적 신뢰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선택을 섣불리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철통 보안 속의 평의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도 주목이 돼요. 만약에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른 결과 7대1, 6대1 아니면 5대3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기각 의견이 실제 한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국민적인 분열이 현실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7대1이나 아니면 6대2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것을 8대0으로 조금 합의 끝에 좀 설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의 위상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적인 분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아직 영하인 곳이 있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일부에서는 기온이 최고 16도까지 올라 봄 같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도 찾아옵니다. 서울 시청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성 기자, 현재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시청역의 현재 기온은 영하 1.8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살짝 쌀쌀한 편입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인데요. 출근길 시민들 옷차림도 이전보다는 비교적 조금 더 가벼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반면에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평년보다 높아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20도 내외로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봄 기온이 성큼 다가왔지만 황사 등의 영향으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권은 나쁨, 그 밖에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과 호남권, 경북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남부 지역의 경우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해 있고 중부 지역의 경우엔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청역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경기 안성 교량 붕괴 사고는 시공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본격 사고 원인 수사에 나섰는데 인근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m 높이 교각 위에 철제 구조물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다리 아래엔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잔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추가 붕괴가 일어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작업할 때는 알아서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왜 저렇게 되고 나니까 저 다리는 안전한가.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은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커브를 펴는데 뭐가 킥 소리가 나요. 중부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사고 수습이 될 때까지 교량 아래 국도가 통제되면서 통행도 불편해졌습니다. 못 봤어요. 어떻게 가라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신천을 들어가야 되는데 피해 같은 거 있는데. 한 희생자 유족은 고인이 일주일 전 찍었다는 공사 현장 영상을 보여주며 사고 위험성을 미리 알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조금 위험해서 찍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바람 부는 소리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원인 어느 대표님도 말씀하실 거고요. 경찰은 국과수와 산업안전공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경찰관도 크게 다쳤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 3시 정확히 3분에 어떤 여성으로부터 신고가 왔어요. 어떤 남자가 나를 따라오더니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경찰관들이 2인 1조가 돼가지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3시 10분이었습니다. 50대 경감 한 분하고 20대 이제 막 그 임직한 그 순경 이렇게 두 명이서 갔는데 보니까 진짜 어떤 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한테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그 남성이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그 흉기로 50대 경감의 왼쪽 뺨을 찔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그 20대 순경이 테이저건을 뽑아가지고 테이저건을 발사를 했는데 지금 날씨가 춥고 뭐 저도 오늘 아침에 패딩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테이저건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경감이 그 권총을 꺼내가지고 공포탄까지 쐈는데도 그런데도 다시 또 그 용의자가 습격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경감이 실탄을 발사해가지고 실탄이 다 그 용의자에게 그 상반부에 그 명중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도망가다가 그 붙잡힌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병원에서 사망했고요. 그다음에 그 50대 경감도 그분도 상당히 큰 중상을 입었다. 이게 사건의 그 자초지종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요. 경찰이 쏜 실탄에 50대 용의자 남성이 사망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냐 과잉 대응이냐 이 부분 같은데 경찰 내규에도 물리력을 사용할 때 뭐 거기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 상황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도 있었고 또 그러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 대응을 하다 경찰이 상해를 당하는 경우 등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 명확한 기준을 만든 겁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대상자의 행위,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로 보이는 자의 행위가 순응하는 경우에는 협조적 통제를 통해서 이제 그 상황을 종결시키는데 최후 단계, 그러니까 5단계는 치명적 공격이 있는 경우에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기 치명적 공격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서 사망 등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치명적 공격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이 고위험 물리력에 총기 사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원칙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저위험 물리력을 먼저 사용해서 제압이 안 될 경우에 총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번 사항은 아마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이 조치가 취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테이저건 사용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 가해자가 숨진 가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테이저건이 제대로 그
사용이 되지 않은 예.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테이저건이 무용지물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글쎄요, 테이저건이라고 하는 게 원리가 뭐냐면요. 전극 바늘 2개를 발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바늘이 사람의 피부에 이렇게 꽂히게 되는 거예요. 얇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전극 바늘이 그 옷을 뚫고 그 꽂힐 수가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강력한 전류가 흘려 보내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충격을 잃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좀 마비 상태가 오고 그런 원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패딩 입고 그러면 아무리 테이저건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예. 그 전극 바늘이 피부에 접촉할 수가 없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겨울이나 이렇게 많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는 밝혀진 거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테이저건이 완전히 그 무용지물이다, 유명무실하다 그런 건 아닐 거고 예. 지금과 같은 겨울에는 테이저건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 만큼 과실 여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당방위로 봐도 되는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법적으로요, 이거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판단이었고 대응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서세요라는 말에 바로 종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서 A 경감을 공격했습니다. 네. 공격한 부위도 왼쪽 뺨을 찔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공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권총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테이저건을 사용했고 또 1차 공격을 받은 A 경감 같은 경우에는 공포탄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공격에 나서서 칼로 또 이마를 또 찔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A 경감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총이라는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 규칙에 네. 상응하는 적정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대응에는 경찰 간의 대응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오 시장의 후원자 김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명 씨 사건을 이관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인데 예. 이게 김 씨가 그 오 시장의 후원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됐어요. 중요한 건 혐의일 텐데 혐의는 무엇이냐면은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미래한국연구소에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대납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김 씨가 5차례 정도 걸쳐가지고 그 강혜경 씨한테 그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고 그래서 비공표 여론조사가 한 10여 차례 정도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돈이 건네진 사실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난 몰랐다라고 오세훈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모 씨도 아마 오 시장님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궐선거 당시 이제 오 시장과 김 씨, 또 명 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 시장 측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다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뭐 결론 나길 바란다 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는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확인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면 재보궐선거가 예정됐던 2021년 1월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등을 만난 사실은 있고요. 다만 이제 오 시장 측은 그때 뭐 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갖고 와서 그 뒤로는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명태균 씨는 최소한 4번 이상 만났고 관련된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태균 황금폰 외에도 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정하는 내용을 보냈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소위 이 후원회장인 김모 씨가 예. 여론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또 명태균 씨 예. 측에 보낸 사실은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실제 수행하고 관련된 대가를 김모 후원회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오세훈 시장은 모두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명태균 씨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 이미 이제 만난 사실 자체부터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검찰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창원지검으로 명 씨를 불러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명태균 씨가 뭐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컨대 녹취록 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만약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녹취록이 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3자와 이야기한 가운데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명확하게 더군다나 지금같이 그 엄중한 시기에 있어서는 수사가 치밀하면서도 좀 그 엄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업이 2030년 월드컵 개최지인 모로코에서 2조 원이 넘는 철도 전동차 공급 사업을 따냈습니다. 네, 단일 철도 사업으로는 최대 수주액인데 중국과 유럽을 제치고 따낸 성과여서 더 의미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30년 월드컵을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개최하는 모로코. 현지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들을 연결해 축구 팬들을 실어 나르겠다는 계획 아래 열차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만 5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사업입니다. 현대로템은 사업비 2.2조 원에 달하는 2층 전동차 사업을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따냈습니다. 철도 차량 공급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수주액입니다. 세계 점유율 1위인 중국의 중처그룹, 고속철의 전통 강자인 프랑스의 알스톰 등을 제친 쾌거입니다. 설계와 제작, 납품으로 이어지는 사업 수행 능력과 현지 생산 유지보수 기술 이전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원도 주요했습니다. 유럽 경쟁업체는 저리 대출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원조입니다. 외교부와 국토부는 모로코 정부 고위급을 만나 설득 작업을 했습니다. 차량 유지보수도 현대로템과 코레일이 맡았고 전체 부품의 90%를 국내 부품업체로부터 조달할 예정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에 미국은 불참할 거라며 유럽에 부담을 넘겼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광물 협정을 체결하러 워싱턴을 방문하는데 막판 난항이 예상됩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강요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 핵심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는 유럽에 맡기겠다고 발을 뺐습니다. I'm not going to make security guarantees beyond very much. We're going to have Europe do that.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광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8일 워싱턴으로 향합니다. 젤렌스키는 이 협정에 안전 보장이 포함되길 원해 막판 걸림돌이 예상됩니다. Тому навіть в рамковій угоді я дуже хотів, щоб з'явилось хоча б речення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Україн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EU에 부과할 25% 관세를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적용하는 보편 관세 형식으로 특히 자동차에 타격을 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was formed in order to screw the United States. That's the purpose of it. And they've done a good job of it.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게 막을 거냐는 질문에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어린이들이 전시관을 둘러보는 장면입니다. 모레는 3.1절입니다. 서울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디지털 전시로 꾸며져서 어제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아이들이 안중근 의사 손도장 영상에 손을 올려봅니다.
기념관 로비에는 대형 LED 화면이 설치돼서 다양한 영상이 송출됐습니다. 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주요 기념관들을 디지털 전시 공간으로 꾸며왔는데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3일절인 모레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디지털 전시를 통해서 좀 더 생동감 있는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레 3일절을 맞는 준비도 한창이라고요. 네, 106주년을 맞는 3.1절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에는 지난 1919년 3.1운동 당시 나무로 제작한 태극기 사진을 내걸었고요. 서울 효창공원 나무에는 수많은 태극기가 매달렸습니다.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3.1절 행사를 마친 아이들이 3.1운동 복장을 입고 그대로 걸어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3.1절을 맞아 대한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순국선열의 정신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로 평년 기온보다 낮지만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며 3월 하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대기의 메마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수일째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또다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5도, 대구와 포항 16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3.1절 연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